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있는 김영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부분 아시죠? 그 ACS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돼서 앞으로 진로교육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그 26개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사실 2015년도에 제가 원하지 않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2015년도에 원래는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되는데 15년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교육과 훈련,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2014년도에 아프리카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 유네스코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베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교육을 이렇게 도와주는, 혁신해주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임명이 돼가지고 잠비아, 요번에 그 축구하러 왔더라고요. 잠비아라는 나라에 1년 동안 가족까지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왔더니 미래 15년을 전망하라는 연구를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이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는데 항상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이 기술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특히 기술의 그 변화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끓는 점의 끝부분에 온 게 아닐까. 끓는 점에 거의 접근한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기술을 중심, 특히 이 스마트테크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집중을 했느냐. 우리 사회는 100개도 넘는 이슈들이 있는데 왜 스마트테크에 집중을 했냐는 굉장히 많은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원에서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알파고 때문에 역전이 됐습니다. 알파고 사건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어디까지 왔는가. 특히 전 알파고 사건이 왜 큰 영향을 줬냐 하면요. 이 바둑이라는 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어떤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가장 많이 즐기시는 여가 활동이 바둑이잖아요. 그 알파고라는 것들이 만약에 스포츠나 다른 데 왔었다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깊이 임팩트가 없었을 텐데 바둑이라는 매체를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폐부에 깊숙이 들어온 우리의 리더십 핵심에 꽂히게 됐던 것이게 됐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이런 거 치면은 연관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첫 번째 생각,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앞으로 미래 이것들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어두워지지 않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안전성은 커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연구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심으로 여기에 좀 제가 기여할 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Institute of the Future라고 하는 데서 이제 미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일의 미래라고 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수사회, 그 다음에 기계가 만든 세상, 지금까지는 기계가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았죠. 이제는 우리가 사이버 세계를 분리시킬 수 있을 수준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 정부, 사회 조직 체계가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기기와 미디어가 주도하는 그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봤던 연구 프레임은 이랬습니다. 미래 변화의 동인 붕괴 요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현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이 4가지를 잡혔었는데 사회적 양극화, 인구 절벽, 중국, ICT 기술의 진보. 특히 ICT 진보 기술의 쪽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선 그 장수사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장수사회 평균 수명을 지금 100세에서 120세 정도로 잡고요. 206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인생 2모작 혹은 3모작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65세 근로자가 2배로 2022년까지 늘어날 예상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대수명들이. 근데 재미있는 게 매년 0.67년씩 기대수명이 증가됩니다. 이게 점점 일로 수렴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예, 이게 0.3이었다가 0.6까지 이게 증가됐습니다. 지금 뭐 웬만하면 다 90세 넘어가시잖아요. 큰 병 아니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그 네 가지를 보여드렸던 것은 4차 산업혁명도 그런 콘텍스트의 상에서 환경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특히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뭐 인구 전망 같은 경우도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우리 전체 인구 생산 인구는 늘어나도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요즘에 보면은 새로 취업된 것은 청년들은 오히려 줄고 있고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삶의 전망은 이렇게 됐었죠. 청소년층에는 교육을 받고 장년층에 노동을 하고 노년층에는 여가를 즐기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프레임이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이 인생의 이 단계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큰 변화의 흐름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고령화를 대비하느냐, 고령화를 꼭 우리가 피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해볼 게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어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시각, 청각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어 기억도 단기 기억은 떨어지고 장기 의미, 그러니까 시멘틱, 좀 더 컨텍스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나 스토리 구조 같은 것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동작 시간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기능들이 있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테크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다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요즘에 보청기 발전한 거 아시죠? 보청기가요, 옛날엔 그냥 다 그 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그 듣고 싶어 하는 소리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소리, 기계음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불필요한 그 소음은 다 필터링 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나면 딱 끼면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 스마트테크가 들어가고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 같은 문제도요. 이것도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 그 VR, AR 같은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해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불편해지는 이런 문제들은 뭐 요새 착한 기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착한 기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착한 기술에 의해서 다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동적 지식, 수리적인 지식, 그 다음에 좀 더 유형화된 지식들의 패턴, 이 학습의 능력은요, 점점 떨어진다, 지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나, 크리스탈라이즈, 좀 더 유형화되지 않고, 통찰력, 그 다음에 하는 지식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여기서 보면요, 이 유동적 지식은 이건 AI가 사람보다 잘할 지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죠? 스피드가 중요하고 수리화 능력, 로직에 대한 것들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죠. 기계가 못하는 능력이 이쪽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중고령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통찰력의 부분,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 저도 미래 연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너무나 쉬워요. 모델 만들고 숫자 넣고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연속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패턴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프레셔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 거를 이용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럼 뭐가 가장 핵심적인 거냐? 전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모프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네, 아시모프 그 사람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SF 작가가 됐는데 아시모프의 소설 일부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거의 다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은 물리학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은 물리학자로서의 그것을 생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소설가로 바뀌면서 자기의 통찰력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죠. 조직은 이렇게 될 거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일을 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 통찰력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서 계속 누적되며 거기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래를 넘어다 볼 수 있는, 앞에 장벽이 가려 있지만 그 장벽 너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들은 사실은 이쪽의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증가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갖고 있는 이 특성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 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고령층의 지적 그 상태를 보도 언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도 아까 얘기한 그 통찰력의 부분은 계속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령 근로자가 우리나라 일터에서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자꾸 밀어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나이를 중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고령 근로자가 이직 혹은 경력 단절의 보상을 보면은 급여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복지 혜택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너무 젊은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업무 유연성, 그다음에 차별적 대우, 일가정 갈등 문제들이 고령자들이 일터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능력 개발에 있어서도 고령자들은 별로 능력 개발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분들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동기부여가 약하고 그분들에 대한 학습 기회를 별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청소년 때 배우고 작년기에 일하고 나중에 은퇴한다는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령자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다음에 자기 능력 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령자가 조금 더 오랫동안 일을 잘 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근무 유연성. 그러니까 8시간 연속을 일하는 것은 고령자 60세 넘은 분들에게 어렵다. 그러나 4시간씩 잘라서 일을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거나 4시간 일하는 것은 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여제, 이거는 조금 일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연금이나 이런 데 좀 유리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 스케줄 같은 것을 좀 더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과 직무의 연계,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훈련들, 특히 청년과 고령층을 같이 훈련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어른들 따로 놓잖아요. 우리 훈련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배우고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노령층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그 핸디캡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그걸 좀 정리하면은 일단 고령자가 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잘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리소스로 보고 그분들의 능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액티브한 시니어가 될 때 우리 경제도 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요새 경기가 가라앉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소비가 감소되는 것인데 소비를 대부분 하는 것은 청년층입니다. 중장년층은 안 쓰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그 지금 노동 구조도 그렇고 시장의 변화도 그렇고 그분들이 얼마나 액티브한 시니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뭐 기본 여기 너무나 오늘 뭐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런 제가 기술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일의 기본 속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뭐 많이 하시던데 직업이 아니라 직무. 아까 이민아 이사장님도 그 얘기 하셨죠. 직무, 일이 중심이 된다. 직업은 사라질지라도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게 이제 사실인데요. 그 일의 기본적인 속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거에 맞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한 연구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일자리 증감과 그 다음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 전망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직업의 우리 소분류까지 나눠가지고 쭉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일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분류를 해봤습니다. 집단을.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일자리가 감소되느냐, 증가되느냐. 두 번째 축.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의 관련성이 높냐, 낮냐. 이 두 가지 축으로 4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A 집단은 일자리가 증가되고 기술 관련성이 높은 집단. B 집단은 관련성은 높으나 일자리가 감소되는 집단. 세 번째는 일자리가 증가되나 기술과 전혀 관련 없는 집단. 일자리가 감소되고 기술과 관련성이 낮은 집단. 이 4가지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봤습니다. 우선 기술 관련성이 높고 일자리도 증가되는 직업들입니다. 물론 이게 약간 직무 단위로 쪼개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도 있을 겁니다. 뭐 보건의료 관련돼서 수의사, 치료사, 그다음에 기계 관련직에서 연구원, 시험원,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관련직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전문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표준 직업 분류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술 관련성이 있으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 관리직, 경영, 회계, 사무, 그다음에 보험 관련직, 특히 금융 쪽에 요즘에 굉장히 줄고 있죠. 지난번에 국민은행도 25%를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금융 쪽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에서도 재밌는 건 수의사는 느는데 의사나 약사는 줄어들 거다. 이게 이제 IBM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타겟팅이 돼 있죠.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건요. 보통 우리가 일자리 전망에서 아까도 좀 봤는데 대체 가능성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이 전망이 나옵니다. 그죠? 얼마나 그 복잡성과 그 다음에 인간 기술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증감을 이제 판단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IBM에서 지금 아주 가장 타겟팅을 하는 게 의사, 특히 방사선내과와 약사 쪽입니다. 벌써 거의 따라왔고요. 우리나라 그 병원에도 5개 병원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 데가 인천에 있는 길병원.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왜 받아들이냐. 근데 다 하나같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했느냐 알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보통 거기서 암같이 심각한 질병이 진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울로 오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의사를 만나보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소한도 수술을 하기 위한 그 기술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건 이상의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수술의 스킬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 이 옆에도 하나 있죠. 그런 병원들은 어마어마한 수술을 하죠. 하루에 의사 한 분이 10건 이상씩 합니다. 위암 수술 같은 거. 그리고 물론 거기 다른 의사들이 같이 붙긴 하지만 거기는 1년에 몇 건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다가 첫 번째 암이 진단되면 인공지능한테 넣어서 거기서 같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수술할 게 아니냐. 근데 84%가 똑같습니다. 네, 84%. 물론 모든 암은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암의 84%는 의사와 의견이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16%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 의견을 따를까요? 인공지능을 따를까요? 환자는.
인공지능 잘 이미 거기까지 왔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의사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가장 고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대체율이 굉장히 높고, 이 얘기 뭐냐면 단순히 기술 대체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단순한 이 직무를 하나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대체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2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가능성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히려 고임금, 고기술 직군에서 대체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실제 기업체들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그 연구를 하고 그런 상업화하고 있는 쪽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직업들이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기자도 들어있습니다. 기자는 이미 벌써 반 정도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 관련성이 적고 일자리도 감소되는 부분, 관리직, 교사, 대부분 일적인 교사가 여기 많이 걸려 있고요. 영업직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네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A, 아까 그 기술 관련성도 높고 일자리도 증가되는 데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C, 기술 관련성은 없으나 증가되고 있는 직업. D, 기술 관련성도 적고 임금 줄어들고 있는 직업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복리후생도 이런 관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쟁. 이건 일자리 경쟁은 이제 거꾸로죠. 얼마나 더 경쟁이 심해지느냐. 그 다음에 정규 고용, 비정규와 정규직의 그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고용 유지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증가되면서 기술과의 관련성이 큰 직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일 현재 지금 일자리 중에 이 A가 소속된 그 집단은 22%에 불과합니다. B가 제일 큽니다. B. 기술 관련성은 있으나 일자리가 감소되는 직업들이 6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은 연구를 보니까 일자리가 몇 퍼센트 줄어든다 막 그 수치로 계산하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료 없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연구는 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솔직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솔직하지 않은 얘기, 그냥 혹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제가 책을 찍어가지고 쫙 6,000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총서가 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 평생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책을 6,000권을 날렸더니 저한테 그런 비슷한 책이 한 40권쯤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너무 막 뚜렷하게 이건 없어질 거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필요한 능력이 뭐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이해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특히 기계가 만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코딩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딩 교육이 너무 코딩 기술, 스킬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수학 교육처럼 되죠. 우리나라 수학 교육 그렇게 많이 하지만 수학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잘못하면 코딩 가르치다가 소통하는 능력은 못 가르칠 수도 있다. 사실은 코딩도 요즘에 나온다 보니까 모듈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인 코딩의 영역은 점점 줄어듭니다. 판단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데 이 기계가 만든 세상과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리터러시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영어 그렇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과 영어 못하는 사람의 차이처럼 이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기의 그 가능성을, 기회가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자료와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의미를 생산하는 능력. 정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미의 자료. 거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이 데이터들을 결합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매체로 소통. 이 정보통신 부분인데요. 다양한 소통 기술과 방식의 전통 기술을 밀어내고 있다. 텍스트 중심에서 음악, 시각, 예술 등 다양한 문해력이 종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비주얼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도 제일 빨리 발전하는 게 비주얼 쪽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이게 저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타문화의 이해와 적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다양성의 폭발 시대에 지금 와 있잖아요. 민족 이런 다양한 지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 포용성이 넓어져야 다양성을 포용해야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다양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창의성 나올 때 모자이크 이론, 그다음에 샐러드 이론 다 다양성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면에서 이 다양성을 확 이해하고 오늘 여성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여성도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포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양성 속에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적응 능력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 조직에서의 협력입니다. 아까 이제 이민아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죠. 앞으로 재택근무가 핵심이다. 그럼 재택근무의 기본적인 포맷은 뭐냐면 가상근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일은 같은 포맷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터의 기본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하느냐. 특히 융합 업무, 다문화, 글로벌 조직 같은 제가 조금 일했었던 그 엘리베이터 회사 거기도 보면은 리더십 관련된 그 오피스들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은 같이 모여서 버추얼에서 같이 일하는 걸 만들거든요. 그 이유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가상 조직에서 얼마나 제대로 했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재택근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적응력 사고와 수리적 능력.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불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변화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특히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능력. 예, 인공지능이 내 부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는 능력. 특히 통찰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디자인 사고와 다학문적 적응력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상황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과 실현 방식을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아이데오에서 제일 많이 지금 팔리는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창업과 창직, 개인 제조업자 등등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성공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에 맞는 것을 개발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협력과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것, 과거의 분류 체계에서 그것을 합쳐놓으면 혁신이죠. 제가 그 디스쿨이라고 하는 스탠포드의 디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그 가르치는 것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거기서 개발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던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해본 경험을 주는 겁니다. 혹시 핑거팁스 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번에 스타트업 컴피티션에서 1등한 회사죠. 미래부에서 200억 준다는 것에 1등한 회사입니다. 그 1등한 회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사람은 의학 박사입니다. 근데 디스쿨 프로그램에서 그 인도 사람 엔지니어를 만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인간공학 관련된 또 다른 엔지니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컨트롤하는 그 디바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나의 패턴을 이해해서 내가 루틴화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근데 그게 어디서 많이 쓰냐 했더니 노인들에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노인들은 제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극단적인 협력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의 높은 수준과 일반적인 능력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직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지금 언더그라운드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직업 훈련을 75%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4년에서 10년 주기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학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88세까지 일하시려면 84세까지 학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창직 능력, 요거는 빼고요. 요거만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통 숙련의 디지털화.
사실 그러면 이 시대가 되면은 전통적인 숙련 기술은 다 사라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예만 들겠는데 하나는 삼성전자에서 그 박사가 있는데요. 나사 박사가 있습니다. 나사 박사.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하나 깎는 그 기본적인 기계가요. 이 방에 반쯤 됩니다. 그런 기계가 쫙 연결돼 있어서 하는데요. 하나의 기계에 들어가는 나사가 10만 개에서 16만 개입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는요. 전 세계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표준화돼 있어요, 그건. 근데 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는 수율이 높을까? 생산성이. 그게 우리 손끝 기술에서 관련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10만 개의 나사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변화, 그러니까 나사의 텐션의 그 변화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수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나사 박사님은 그 10만 개짜리를 좀 더 다른 나라의 기계보다 더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어느 부분에 나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바로 아는 거예요.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장했냐? 아까 그 장원석, 가셨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처음에는 기계 깎으러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다가 기계가 바뀐 거죠. 그 전에 그 비디오 이런 거 만들다가 반도체 만드니까 그걸 열심히 대학원 들어가셔서 대학원 들어가셔서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나사 기술과 그 디지털 그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것을 파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통적인 그 나사에 관련된 엄청난 누적된 지식에다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수준의 장인에 오르신 건데 그분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GE가 지금 제일 많이 컨설팅하는 게 그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찾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지털 쪽에 전문가들은 많아요. 그리고 전통 숙련을 아시는 분 많아요. 근데 그것과 그 디지털과 전통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포스코도요. 옛날에는요. 다 그 아변 공장 가면 거기서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셨어요. 지금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컨트롤 센터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몇 사람이 컨트롤 다 하는데 그분들도 보면 현장에서 15년, 20년 동안 그 기계 쇳물 만지면서 하셨던 분 플러스 컨트롤 그 기술을 습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이 디지털 시대가 된다고 해도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그런 지식들과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잘 얹어서 그것을 연결시키느냐. O2O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축적된 위에 디지털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두 개의 기술을 잘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